고려시대 개경, 양령시가 가장 번성하던 그곳에 한 노약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씨 영감은 50년간 약방을 지켰습니다. 손끝에서 나오는 약은 모두 신약이었죠. 왕실의 약까지 조제했던 그는 개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약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약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자신의 약방과 모든 비방을 탐욕스럽고 돈만 밝히는 큰 제자에게 넘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난하고 서투른 막내 제자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노망이 났다고, 미쳤다고. 큰 제자는 그날로 약값을 2배로 올렸습니다. 막내 제자는 스승을 모시느라 굶주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1년 후 비방을 물려받은 큰 제자는 형조에 끌려가 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막내 제자는 개경 최고의 명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자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 남대문 밖 양령시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삶의 열기로 들썩였습니다. 귀한 산삼 냄새부터 쌉싸름한 당귀향까지 골목마다 진한 약재 냄새가 안개처럼 자욱했지요. 팔도강산에서 몰려든 환자들로 약방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던 그 한가운데 백초당이라는 작은 약방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할 것 하나 없는 소박한 곳이었으나 개경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백초당 이씨 영감 손만 거치면 다시 일어난다고 말이죠. 올해로 75을 맞이한 노약사 이씨 영감. 그는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몽골 땅까지 건너가 약학을 익힌 집념의 사내였습니다. 10년간 산천을 떠돌며 100가지 약초를 직접 씹어 맛보고 1000가지 처방을 몸소 익힌 끝에 개경에 뿌리를 내린 것이었죠.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뜨내기 약사에게 몸을 맡길 리는 없었지요. 하지만 영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캤고 밤이면 등잔불 아래서 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열흘째 열이 내리지 않아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안고 백초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경의 이름난 약방에서 모두 포기한 아이였지요. 이씨 영감은 묵묵히 아이의 맥을 짚고 정성껏 약을 지어 다렸습니다. 단 하루였습니다. 불덩이 같던 아이의 열이 씻은 듯 내렸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개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씨 영감은 개경 최고의 신이가 되었습니다. 영감에게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자 정씨는 35에 노련한 사내였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손재주가 좋아 영감이 한마디를 가르치면 10마디를 알아들었지요. 손님을 대하는 수완도 좋아 백초당의 살림꾼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반면 막내 제자 강씨는 28이나 먹었음에도 늘 느리고 서툴렀습니다. 약초 이름을 헷갈려 영감에게 꾸중 듣기 일쑤였고 약 한 첩을 짓는데도 정씨보다 배는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련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약방 바닥을 닦고 모두가 잠든 밤에도 홀로 남아 약재의 향을 맡으며 공부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씨 영감이 뒷방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큰 제자 정씨가 손님을 맞았습니다. 누더기처럼 해진 옷가지를 걸친 사내 하나가 배를 움켜쥐고 들어왔습니다. 평생 땅만 파먹고 산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정씨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빨랐습니다. 그는 농부의 맥을 잠시 짚더니 망설임 없이 약재를 꺼냈습니다. 속이 많이 상하셨군요. 이 약을 사흘만 드시면 나을 겁니다. 값은 은자 한 냥입니다. 농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은자 한 냥이라니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금만 깎아주실 순 없겠습니까? 정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백초당 약재는 몽골에서 건너온 귀한 것들입니다. 이 값을 치르지 못하면 병을 고칠 수 없지요. 농부는 떨리는 손으로 쌈짓돈을 털어 약을 샀지만
그 뒷모습은 병보다 더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이를 지켜보던 이씨 영감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막내 제자 강 씨가 손님을 맞았습니다. 역시나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기침이 멎질 않아 숨을 쉴 수가 없네. 강 씨는 서툰 손길이었지만 노인의 손을 정성껏 맞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약방 구석구석을 뒤져 약재를 골랐지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값은 얼마나 내야 하는가? 강 씨는 노인의 비어있는 주머니와 마른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 반만 내십시오. 남은 돈은 돌아가시는 길에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셔야 기운이 나지요.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씨 영감은 두 제자를 마루로 불러 차를 내놓았습니다. 영감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엄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는 왜 약사가 되려 하느냐? 너희에게 약이란 무엇이냐? 먼저 정씨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기술이자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생계의 수단입니다. 최고의 약으로 최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약사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씨 영감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강 씨를 보았습니다. 강 씨는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픈 사람들이 웃으며 나가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이 돈 때문에 병을 포기하지 않게 돕는 것, 제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날 밤 이씨 영감은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약재의 수량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영감이 만난 환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형편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개경에도 시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칼바람이 문틈을 파고들던 어느 날 새벽 백초당 앞마당에 차가운 눈을 맞으며 쓰러져 있는 형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해진 옷가지 사이로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난 사내였지요. 고열로 인해 숨을 쉴 때마다 입가에선 하얀 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문을 연 사람은 큰 제자 정씨였습니다. 그는 쓰러진 사내를 발견하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감싸 쥐었습니다. 쯧쯧, 아침부터 재수없게 시리. 행색을 보니 약값 한 푼 건지기도 글렀군. 정씨는 사내를 돕기는커녕 제 옷에 때라도 묻을까봐 멀찍이 돌아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엔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을 금전함만 보였던 것이지요. 잠시 후 막내 제자 강 씨가 약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사내를 발견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강 씨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사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낑낑대며 그를 약방 안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겨 눕혔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정 씨가 혀를 차며 내뱉었습니다. 이복에 저런 불황자를 들였다가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러나? 게다가 저 사람 약값 한 푼 낼 처지도 못 돼 보이는데? 강 씨는 사내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값이 무슨 상관입니까? 정 형님이 걱정되신다면 이 어르신의 약값은 제 품삯에서 제하십시오. 강 씨는 정성껏 약을 지어 다리고 자신의 끼니로 나온 죽을 식혀 사내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끝에 사내는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강 씨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 씨는 그저 사내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얼음이 녹아 봄이 찾아왔지만 개경에는 생명 대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름 모를 괴질이 창궐한 것이죠. 양령씨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백초당 앞은 살려달라 울부짖는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큰 제자 정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다가가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약재가 모자라 난리인데 값을 2배, 아니 3배로 올리시지요. 줄을 서서라도 살 사람이 천지입니다. 이씨 영감은 차갑게 꾸짖었습니다. 사람의 고통을 돈으로 바꾸려 드느냐?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눈이 먼 정씨는 스승 몰래 약값을 올렸습니다. 이 귀한 약을 사려면 은자 2냥은 내야 하오.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전 재산을 털어 약을 샀습니다. 정씨의 주머니는 두둑해졌고 그는 남몰래 미소 지었습니다. 반면 강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약값을 낮췄고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이들에겐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십시오라며 공짜로 약을 건넸습니다. 정씨는 그런 강씨를 비웃었습니다. 자네, 그러다간 머지않아 저 거리에 거지 신세가 될 걸세. 이 좋은 기회를 날리다니 참으로 어리석군. 하지만 강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쳐가며 약을 다렸고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며 희망을 건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염병은 잦아들었지만 백초당의 2 제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깊은 강이 생겼습니다. 한 명은 개경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약사가 되었고 한 명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은 채 환자들과 울고 웃는 평범한 약사로 남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이씨 영감은 등불 아래 2 제자의 이름이 적힌 장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신의 의술과 백초당의 이름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지 가려낼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영감의 눈빛에는 서글픔과 단호함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추석을 보름 앞둔 어느 깊은 밤, 개경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백초당의 분위기는 차가운 밤 공기만큼이나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개경 최고의 신의로 불리는 이씨 영감이 마침내 결단을 내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약방 마루에 2 제자를 나란히 앉혔습니다. 등불 아래 비친 영감의 얼굴엔 깊은 주름만큼이나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기력이 예전만 못하구나. 이제 내 업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영감의 입술이 떨어지자 큰 제자 정씨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반면 막내 제자 강씨는 그저 스승의 건강이 걱정되는 듯 슬픈 눈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이씨 영감은 정씨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씨야, 너는 재주가 비상하고 수완이 좋으니 이 백초당과 내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처방법인 백초비방을 너에게 물려주마. 순간 정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요. 백초당이 어떤 곳입니까? 개경의 황금 요충지에 자리한 최고의 약방이자 명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게다가 스승님이 평생 캐낸 약초의 비밀이 담긴 비방까지 준다니. 정씨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으며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 부족한 제자를 믿어주시니 명성을 더 높여 천하 제1의 약방으로 키우겠습니다. 영감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번엔 강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씨야, 너는 가진 것이 없고 손재주도 더디니 그저 늙은 이 몸을 끝까지 모셔주겠느냐? 강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스승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제게는 그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고 영광입니다. 정형님이 백초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는 곁에서 스승님을 정성껏 봉양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씨는 새벽부터 약방 문을 열고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은자와 금자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 강씨는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난 거나 다름없다. 스승님도 늙고 병드니 결국 재주 많은 나를 택하신 게지. 정씨는 승리감에 취해 제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환자들을 거만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각 강씨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깨끗이 치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비바람만 겨우 피하는 초라한 집이었지만 스승님이 머무실 자리에 낡은 요라도 정성껏 깔았지요. 강씨에게는 금전보다 스승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드디어 이씨 영감이 짐을 싸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개경 최고의 부자로 불리던 약사가 들고 나온 것은 해진 옷가지 몇 벌이 든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정씨에게 약방의 열쇠와 묵직한 비방서를 건네주고는 강씨의 부축을 받으며 약방문을 나섰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영감이 드디어 노망이 난 게지. 저 똑똑한 정 씨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약방을 주고 저 어수룩한 강 씨를 따라가다니. 평생 모은 재산은 다 어디 가고 달랑 보따리 하나뿐이람. 강 씨 저 친구도 참 불쌍해. 늙고 빈털터리인 노인을 맞다니 팔자도 사납지. 하지만 강 씨는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감의 마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스승님, 조심히 발을 떼십시오. 길이 험합니다. 강 씨의 좁은 오두막에 도착한 이씨 영감은 툇마루에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강 씨를 가까이 불렀지요. 강 씨야, 너는 화려한 약방도 돈이 되는 비방도 얻지 못했는데 정말 억울하지 않느냐?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강 씨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스승님, 약방은 건물일 뿐이고 비방은 종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제 가슴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천하를 얻은 기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씨 영감이 품고 온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이씨 영감은 무릎을 맞대고 앉은 강 씨 앞에 낡고 누런 책 한 권을 꺼내 놓았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겉장은 헤어졌으나 그 안에는 영감이 50년 세월 동안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기록한 100가지 병증과 1000가지 약초의 성질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 씨야, 이것을 보거라. 이것이 내가 평생을 바쳐 쓴 진짜 처방전이다. 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자 영감이 그의 가슴을 가리키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야, 책에 적힌 글자보다 수만 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약을 짓는 사람의 마음이다. 강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단호했습니다. 똑같은 산삼과 복령을 써서 처방대로 약을 지어도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지은 약과 환자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며 지은 약은 그 기운이 하늘과 땅 차이다. 환자의 몸은 속일 수 있어도 그 생명은 약을 지은 이의 진심을 느끼는 법이지. 그날부터 밤마다 혹독한 수련이 이어졌습니다. 영감은 약초 하나하나가 품은 사계절의 성질, 환자의 안색에서 읽어내는 숨은 병증,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고통을 내 몸처럼 느끼는 마음가짐을 가르쳤습니다. 강 씨는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알던 의술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련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를 움켜쥔 채 신음하는 환자가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강 씨는 스승이 지켜보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정성껏 살핀 끝에 강 씨는 백출, 복령, 진피 등 속을 편안하게 하는 약재들을 골라 약을 지었습니다. 환자가 돌아간 후 이씨 영감이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지었느냐? 강 씨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위장을 다스리고 기를 보하는 약을 지었습니다. 처방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약은 맞다. 하지만 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구나. 강 씨가 의아해하자 영감이 덧붙였습니다. 저 환자의 손마디를 보았느냐? 흙이 박히고 거친 그 손은 며칠째 끼니조차 잊지 못했다는 증거다. 약만 먹어서 무엇하겠느냐? 빈속의 약은 독이 될 뿐이다. 그러니 저 환자에게는 약과 함께 쌀 한 대를 들려보냈어야 했다. 강 씨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의술이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텅 빈 삶을 채워주는 일임을 비로소 가슴 깊이 새기게 된 것입니다. 같은 시각 개경 도심의 백초당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주인 자리를 꿰찬 정 씨는 가장 먼저 간판을 금박으로 새로 새기고 내부를 값비싼 비단과 조각상들로 꾸몄습니다. 이제 내가 개경 최고의 약방 주인이다. 신의의 제자가 운영하는 곳이니 약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 정 씨는 권세가들의 비위를 맞추며 약값을 몇 배로 올렸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약방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정 씨는 냉정하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을 고칠 자격도 없는 법이지. 이곳은 이제 고귀한 분들만 모시는 곳이다. 정 씨의 금고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재물이 쌓여갔고 그는 거울을 보며 승리감에 취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시 계절이 바뀌어 찬 이슬이 맺히는 가을이 왔습니다. 화려한 백초당과는 달리 이름 없는 강 씨의 오두막 앞에는 새벽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두막 약사님은 약 한 첩을 지어도 내 부모, 내 자식처럼 돌봐주신다네. 글쎄,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굶주린 배까지 살펴주신다니까. 강 씨의 약방에는 간판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은 약을 먹은 이들은 신기하게도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시름까지 씻은 듯 나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약방의 향기는 개경 저작거리를 넘어 먼 고을까지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강 씨의 오두막에 등불이 켜진 지도 어느덧 1년. 이제 개경 저작거리에는 이씨 영감의 이름만큼이나 오두막 약사 강 씨의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백초당 건물은 껍데기요. 영감님의 진수는 오두막으로 옮겨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병든 자들을 제 몸처럼 아끼는 강 씨의 진심이 약효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가닿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백초당을 지키던 정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양령시를 지나던 정 씨는 상인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강 씨의 약은 먹기만 하면 속이 편안해지는데 백초당 약은 값만 비싸고 영 예전 같지 않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씨의 얼굴은 흙빛으로 굳어졌습니다. 질투라는 이름의 불길이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지 못한 정 씨는 한밤중에 몰래 강 씨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창틈으로 안을 엿보았죠. 그곳에는 강 씨가 환자의 부은 다리를 정성껏 주무르고 있었고 이씨 영감은 인자한 미소로 강 씨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노친네가 나를 속였구나. 나에겐 종이 쪼가리뿐인 비방서만 던져주고 진짜 의술은 저 멍청한 강 씨 놈에게만 따로 가르쳐주고 있었어. 억울함과 분노가 정 씨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환자를 돈으로 보았던 지난날은 잊은 채 오직 스승의 편애와 강 씨의 성장을 증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 씨는 밤새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강 씨가 없어져야 백초당이 산다. 저 오두막을 무너뜨려야 사람들이 다시 내 발치에 엎드릴 것이다. 사흘 밤낮을 고민하던 정 씨는 마침내 악마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개경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찾아가 뒷방으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묵직한 돈주머니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요. 강 씨가 약재를 사러 오거든 겉은 멀쩡하나 속은 곰팡이가 핀 상한 당귀를 섞어주시오. 약재상 주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아니들 말씀입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약재인데 어찌 그런 짓을. 정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돈주머니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이것이면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텐데 그래도 거절하시겠소? 결국 탐욕에 눈이 먼 약재상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강 씨는 평소처럼 약재상을 찾았습니다. 어르신들께 드릴 약을 지어야 하니 좋은 당귀로 주십시오. 강 씨는 약재상을 믿었기에 평소처럼 향을 맡고 겉모양만 확인한 채 약재를 짊어지고 돌아왔습니다. 강 씨는 정성껏 약을 다려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평화롭던 오두막에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내 약을 먹고 우리 아버님이 피토하며 쓰러지셨단 말이다. 환자의 아들이 들이닥쳐 강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황한 강 씨가 약재 주머니를 털어보자 그 안에서 시커멓게 곰팡이가 핀 상한 당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강 씨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사죄했지만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개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두막 약사가 사람 죽이는 불량 약을 판다. 는 악소문이
백초당의 명성을 덮어버린 것이죠. 정 씨는 백초당 창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형조로 향했습니다. 정 씨는 형조 아전에게 미리 손을 써둔 뒤 엄숙한 표정으로 고발장을 내밀었습니다. 백초당의 명예를 걸고 고발합니다. 저기 산밑 오두막에 강 씨라는 자가 썩은 약재를 써서 백성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디 엄히 조사하여 그자의 약방을 폐쇄하고 죄를 물어주십시오. 며칠 후 형조의 관리들이 강 씨를 찾아왔습니다. 고발이 접수되었소. 사람을 살려야 할 약사가 썩은 약재로 백성들을 해치려 했다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소? 강 씨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강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증거물로 압수된 곰팡이 핀 약재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정 씨에게 매수된 환자들의 거짓 증언이 빗발쳤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문이 막힌 강 씨는 결국 포승줄에 묶인 채 형조로 끌려갔습니다. 강 씨가 끌려나가는 광경을 뒷마당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이씨 영감. 평소라면 불호령을 내리거나 제자를 감쌌을 영감이었지만 그날따라 영감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이씨 영감이 개경에 자리를 잡은 이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해온 두꺼운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개경 양령시에서 유통되는 모든 약재의 흐름과 사람들의 마음까지 꿰뚫어본 노약사의 인생이 담긴 진실의 기록이었습니다. 영감은 그 장부를 품에 안고 형조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형조 대청.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강씨 위로 판관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네가 감히 상한 약재로 약을 지어 무고한 백성들을 병들게 했느냐? 사실대로 고하라. 강씨는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상한 약재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불찰입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모르면 죄가 없느냐? 약사라는 자가 약재를 살피지 못한 것은 칼든 자가 칼날을 보지 않은 것과 같거늘. 판관이 노하여 작대를 던지려는 찰나 형조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한 노인이 당당한 풍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문책을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이씨 영감이었습니다. 개경 최고의 신이이자 왕실의 약까지 조제했던 거물의 등장에 판관을 비롯한 좌중의 사람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씨 영감은 판관 앞에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나란 일을 돌보시는 판관나리, 여기 이 장부를 보십시오. 여기엔 제 제자 강씨가 그동안 거래한 모든 약재의 출처와 상태가 적혀 있습니다. 강씨는 단 한 번도 부정한 약재를 산 적이 없습니다. 판관이 장부를 넘겨보자 날짜별로 꼼꼼하게 적힌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감의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 장날의 기록이 이상합니다. 약재상 주인이 강씨에게 물건을 넘길 때 상한 당귀를 아래에 깔고 신선한 것을 위에 덮었습니다. 제가 그날 제자의 뒤를 밟아 그 모든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판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보셨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그때 막지 않으셨습니까? 영감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정 씨를 향했습니다. 누가 그런 비열한 짓을 시켰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약재상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상한 약재를 섞으라 명한 자. 그자가 바로 저기 서 있는 백초당의 주인 정 씨입니다. 순간 형조와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고 다리는 힘이 풀려 후들거렸습니다. 당장 저 약재상과 정 씨를 압송하라. 판관의 명령에 끌려온 약재상 주인은 곤장 몇 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자백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정 씨가 백초당의 이름을 걸고 돈을 주며 시킨 일입니다. 판결은 냉혹하고도 정의로웠습니다. 강 씨는 무죄임을 선포한다.
죄 없는 이를 모함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로 장난을 친 정씨는 곤장 30대에 처하고 부정한 제물로 세운 배초당은 국가에서 몰수한다. 비명 섞인 울음소리와 함께 정씨는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약방도 탐욕으로 쌓은 명성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반면 포승줄에서 풀려난 강씨의 손을 이씨 영감이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강씨야, 고생 많았다. 이 시련을 견뎌냈으니 이제 너는 진정한 약사가 될 준비가 되었구나. 정의의 판결이 개경을 휩쓸고 지나간 뒤 한때 번쩍이는 금박 간판으로 위세를 떨치던 배초당은 굳게 닫혔습니다. 관아의 붉은 봉인 종이가 나붙은 그곳은 더 이상 약향기가 나지 않는 차가운 건물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큰 제자 정씨의 삶이었습니다. 곤장 30대의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쫓겨난 정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당했고 사람들은 그를 사람 목숨을 담보로 사수를 부린 악인이라 부르며 침을 뱉었습니다. 약사가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권세가들도 비위를 맞추던 상인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그를 외면했습니다. 해진 누더기를 걸친 채 개경의 뒷골목을 전전하던 어느 추운 겨울밤, 정씨는 혼이불 하나 없이 어느 집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굶주림은 창자를 끊어놓는 듯 했지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내가 지은 죄가 이리도 무거웠던가.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결말 앞에 정씨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으로 희미한 등불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 빛은 정씨의 야윈 얼굴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지요. 간신히 고개를 든 정씨의 눈에 낯익은 신발과 낡은 도포 자락이 보였습니다. 바로 스승, 이씨 영감이었습니다. 스승님. 정씨의 갈라진 목소리가 애처롭게 울렸습니다. 수치심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정씨의 어깨 위로 두툼하고 따뜻한 담요가 덮였습니다. 그리고 영감은 품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꺼내 놓았습니다. 일단 먹거라. 배가 차야 생각도 바로 서는 법이다. 정씨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받아들고는 짐승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죽 그릇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제가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럽히고 강씨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 죽일 놈을 왜 도와주십니까? 이씨 영감은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정씨가 죽을 다 비울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대역죄를 지었어도 한때 내 밑에서 약초 이름을 외우던 제자였다. 아비가 자식이 길을 잃었다고 해서 아주 버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영감은 정씨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씨야, 너는 재주가 너무 많아. 그 재주에 내 눈이 가려졌던 게다. 약은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생명을 붙잡는 길이다. 그 근본을 잊었기에 네가 이 화려한 개경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야. 정씨는 스승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고 통곡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가졌던 백초당의 화려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껍데기였는지 깨달은 것이죠. 영감이 일어서며 정씨에게 마지막 길을 제시했습니다. 진정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네가 망가뜨리려 했던 강씨를 찾아가거라. 그 아이라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것이 네가 지은 죄를 씻고 진정한 약사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며칠 후 정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밑강씨의 오두막을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허름한 곳이었으나 지금 정씨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처럼 보였습니다. 마당에서 약재를 말리던 강씨 앞에 정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염치 없지만 나를 부엌대기로라도 써준다면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소. 강씨는 잠시 멈춰서서 정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씨는 매를 맞을 각오로 눈을 감았지요. 하지만 그의 어깨에 닿은 것은 매질이 아닌
강 씨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형님, 일어나십시오. 다 지난 일입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약사는 환자의 상처뿐만 아니라 동료의 아픔도 돌볼 줄 알아야 한다고요. 강 씨는 정씨를 일으켜 세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침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었습니다. 형님의 그 뛰어난 약재 감별 실력이 있다면 우리 오두막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씨 영감의 얼굴에 마침내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주를 가졌으나 마음을 잃었던 제자와 느리지만 진심을 가졌던 제자. 두 사람이 비로소 하나가 된 그날, 개경에는 그 어떤 약보다 향기롭고 진한 인술의 향기가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두 제자가 오두막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지도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개경 땅에서 오두막 약사 강 씨를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 씨는 강 씨의 곁에서 묵묵히 약재를 썰고 다리며 과거의 탐욕을 씻어냈고, 강 씨는 스승의 비방과 자신의 진심을 더해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부유한 상인이 비단 옷을 걸치고 찾아와도, 해진 옷가지를 걸친 사내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찾아와도 강 씨의 저울은 결코 기울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환자의 주머니 사정보다 그들의 고통을 먼저 읽어내는 인술. 그것이 강 씨가 세운 새로운 백초당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화롭던 양령시에 화려한 복장의 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왕실에서 보낸 전령들이었지요. 개경의 신에 강 씨는 명을 받으시오. 지금 왕자님께서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려 목숨이 위태로우니 당장 궁으로 들어와 어명을 받으시오. 강 씨는 깜짝 놀라 이씨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거라. 네가 배운 것은 낮은 곳을 위한 것이나 그 돈은 높은 곳에서도 통한단다. 오직 사람만 보거라. 궁궐로 향한 강 씨 앞에는 이미 나라 안에 내로라 하는 어이들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열은 며칠째 내릴 기미가 없었고 어떤 약도 소용이 없던 상태였지요. 강 씨는 긴장한 기색을 지우고 조용히 왕자의 머리맡에 앉아 맥을 짚었습니다. 강 씨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는 이씨 영감에게 배운 비방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며 약재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약재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식은땀을 닦아주며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키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라의 기둥이기 전에 아픔을 겪는 여린 생명일 뿐이다. 강 씨는 마치 자신의 자식을 돌보듯 간절한 마음으로 약을 타려 올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불덩이 같던 왕자의 열이 씻은 듯 내렸고 창백하던 안색의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강 씨를 불렀습니다. 과인이 지금껏 수많은 의원을 보았으나 그대처럼 병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이는 처음 보았소. 여기 금자 1000냥과 최고급 비단을 내릴 터이니 그 공을 치하하겠소. 하지만 강 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왕자님이 쾌차하신 것만으로 소인은 이미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옵니다. 상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왕은 강 씨의 청렴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품이로다. 과인은 그대를 곁에 두고 싶소. 오늘부터 그대를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이로 임명하겠소. 어이. 그것은 모든 의원이 꿈꾸는 부귀영화의 정점이자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정씨라면 단번에 수락했을 그 자리를 강 씨는 다시 한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궁궐의 화려한 의복보다 양령시 백성들의 땀냄새 섞인 옷이 더 편안하옵니다. 저작거리에는 여전히 약 한 첩을 사지 못해 눈물 짓는 백성들이 많사옵니다. 궁궐보다 그곳이 저를 더 필요로 하니 부디 소인을 다시 백성들의 곁으로 보내주십시오. 왕은 깊은 감탄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이 정녕 고귀하구려. 과인의 욕심보다 백성의 복이 우선이니 그대를 기쁘게 보내주겠소. 양령시로 돌아온 강 씨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문 앞에 서 있던 이씨 영감과 정 씨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왕자님의 병세는? 강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왕자님은 기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씨 영감은 만족스러운 듯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월은 쉬지 않고 흘러 강 씨가 궁궐의 어의 자리를 마다하고 양령시로 돌아온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개경의 계절은 다시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했죠. 하지만 그 세월의 무게는 백초당의 뿌리였던 이씨 영감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78을 맞이한 영감의 육신은 이제 마른 장작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잦은 기침이 고요한 밤을 채웠고 산에 올라 약초를 캐던 강건한 다리엔 기력이 다해 걷는 것조차 힘에 겨웠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저물어가고 있음을 직감한 영감은 어느 노을 진 저녁 두 제자를 침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강 씨와 정 씨는 스승의 손을 꼭 쥐고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비친 영감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처음 의술을 시작했을 때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스승의 말에 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감은 인자한 미소로 그들의 손을 가볍게 내저었습니다. 슬퍼할 것 없다. 회자 정리라 하지 않았더냐? 떠날 때가 되었으니 내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묻고 싶구나. 너희가 생각하는 의술이란 무엇이냐? 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 고통에서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더 깊은 곳을 가리키듯 말을 이었습니다. 맞다. 하지만 그것은 기술일 뿐이다. 진정한 의술이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돕는 것이니라.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멍든 마음을 어루만져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이지. 영감은 먼저 강 씨의 눈을 보았습니다. 강 씨야, 너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 약은 이익을 낚는 미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니 내 마음이 아주 놓이는구나. 이어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씨는 죄송함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죠. 정 씨야, 너도 이제 뼈저리게 느꼈겠지. 탐욕이라는 이름의 독이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말이다. 다시는 그 어두운 길로 발을 들이지 마라. 내 비상한 재주를 이제는 타인의 아픔을 닦는 데 쓰거라. 그러고는 품 안에서 평생을 함께해온 누렇게 바랜 처방전 한 권을 꺼내 놓았습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거치며 피와 땀으로 기록한 영감의 분신과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처방들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 책에 적힌 글자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환자를 대하는 너희의 진심이다. 환자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없다면 천하의 산삼과 영지도 그저 쓴 풀뿌리에 불과할 뿐이다. 영감은 두 제자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이제는 마디만 남은 앙상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너희 둘은 이제 한 몸처럼 움직이거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이 양령시를 지키는 등불이 되어다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바람이다. 그날 밤 개경의 밤하늘에 커다란 별 하나가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씨 영감은 제자들의 부축 속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평생에 걸쳐 제자들에게 인술의 씨앗을 심었다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요. 강 씨와 정 씨는 스승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한 채 밤이 새도록 오열하며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 양령시는 변함없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과 알싸한 약재 향기로 북적였습니다. 그 번화한 거리의 중심에는 여전히 한 곳,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백초당입니다. 이곳은 이제 강 씨와 정 씨가 함께 이끌어가는 개경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씨 영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두 사람은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약방을 지켰습니다. 정 씨는 날카로운 눈미로 최고급 약재를 선별했고 강 씨는 그 약재에 인수를 담아 환자들을 돌보았지요. 백초당의 문턱은 낮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해진 옷가지를 걸친 빈민이 오면 강 씨는 직접 죽을 쑤어 대접하며 약값을 깎아주었고 가끔은 말없이 보리 한 대를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권세가들이 찾아와 거드름을 피우면 정 씨가 나서서 엄격히 정당한 값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터무니없는 값을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백초당은 이씨 영감님이 살아계실 적이나 지금이나 한결같구먼. 환자를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진짜 의원들이야. 사람들의 신뢰는 곧 백초당의 명성이 되었고 그 정신을 배우고자 전국에서 젊은 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갓 입문한 앳된 제자 하나가 약초를 썰다 말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의술의 길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훌륭한 약사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강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마음이란다. 병을 보는 눈보다 환자의 아픔을 느끼는 심장이 먼저여야지. 옆에서 약재를 검수하던 정 씨가 거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깊은 연륜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스승님, 즉 너의 사조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 약은 이익을 낚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길이라고. 재주를 믿고 탐욕에 눈이 멀면 그 순간 너의 약은 독이 될 것이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강 씨는 품 안에서 이제는 달고 달아 더 낡아진 이씨 영감의 처방전을 꺼냈습니다. 이 책에는 100가지 병을 고칠 1000가지 처방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 종이보다 더 중요한 비방은 바로 환자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너의 진심이다. 그 진심이 닿아야 비로소 약이 약답게 쓰이는 법이지. 제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제자들은 약초의 이름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구분 등을 살피고 거친 손을 맞잡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영감이 심어놓은 인술의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양령씨의 노을이 깔릴 무렵 강 씨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약방 문 앞에 섰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저작거리를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운 스승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스승님,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약속대로 백초당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님이 사랑하셨던 이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저희의 가장 큰 약값입니다. 하늘 저편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을 이씨 영감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백초당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개경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건물이 사라지고 세월이 흘러도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영원히 꺾이지 않을 향기가 되어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가난한 오두막에서 시작해 왕실의 어의 자리까지 마다하며 백성의 곁을 지킨 신이와 두 제자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명성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하루 따뜻한 인술의 향기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